이번에는 다른 법칙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많이 쓰면 잘 쓰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10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말하자면 어떤 일이든 한 10만 시간 정도를 하고 나면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10만 시간의 법칙을 발표한 바로 그 학자가 자기 말을 번복합니다. 무작정 10만 시간 열심히만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잘 배워서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 어디서 배웁니까? 혼자서 배웁니까?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예술적인 또는 어떤 기술 이런 쪽으로 사실은 무엇인가를 배워보면 누구에게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효과 있는 방법으로 연습을 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이 효과를 내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은 그런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 중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효로만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무조건 믿고 따라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잘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아내야 돼요. 결국은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물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술이나 예술적인 것, 그것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관찰하면 잘 쓸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식물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어떤 아름다운 숲에 들어가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왔다고 칩시다. 식물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고 나무 이름도 모르고 풀잎도 모르고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예를 들면 바속골이라는 게 있는데 바속골이 뭔지도 몰라요. 형태 이름도 몰라요. 색깔에 대한 그 단어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럼 아주 아름다운 그 숲을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관찰했어요. 열심히 관찰했으나 본 게 뭡니까? 아, 아름답구나. 그게 끝이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숲이 잘 보일까요? 아름다운 숲을 보고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잘 묘사할 수 있을까요? 숲이라면 식물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식물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시도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야 그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잘 관찰하기 이전에 또는 잘 관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웬만큼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디론가 처음으로 여행을 갈 때 그냥 무작정 해방감을 느끼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행의 목적이 만일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목적에 잘 다가갈 수 있나요? 여행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알고 가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관찰하면 된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식물에 대해서 알아야 숲에 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숲 해설사 하시는 분을 따라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면 쓸 게 많아집니다. 보이는 것도 많아요. 많이 보고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관찰하면 된다? 꼭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그것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말이잖아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고 싶은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관찰하면 된다? 꼭 그러지 않습니다. 글로 쓰려고 하면 글로 쓸 수 있는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필사를 열심히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따라 쓰기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럼 그 필사하는 것 자체가 나쁜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필사하는 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필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필사가 비법이 되려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문장을 찾았다, 좋은 글을 찾았다, 그럼 그걸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떤 글이 좋을까요? 제가 필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좋은 글이 다른 사람에도 꼭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은요, 이게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60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화면으로 보기에 60 넘어 보이지 않는데 60 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굉장히 저로서는 흐뭇한 일이고요. 아무튼 제가 한 60년 정도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책은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음악을 하시는 분이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봤다, 그러면 보통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던가요? 예를 들면 음악가들도 그렇지 않아요? 대중적인 음악을 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익숙해진 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재미없을 수 있고요. 재미없는 글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기서 재미라는 문제 때문에 오해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재미있습니까? 재미라는 게 단순히 그냥 괜히? 아니죠.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것이거나 아주 사소한 것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재밌어요, 다. 어린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볼까? 이 분야에 이렇게 어려운 거 제가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 친구한테 학생한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어려운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것까지 보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좋은 글이 내가 필사할 때 좋은 글은 누가 알겠다고요? 당사자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글이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길이에요. 첫 번째, 내가 필사할 글을 고르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단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 경우도 이세돌 기사가 뜬 수가 기가 차게 좋다, 내가 따라 두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세돌처럼 두면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 한 발 한 발씩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해요. 당연히 좋은 거를 필사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좋은 거를 봤어요. 따라 쓰고 싶어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따라 쓰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좋다고 생각되는 거를 3번, 4번, 5번을 읽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고요. 한 단락, 의미 단락, 이런 의미를, 이게 짧게 이런 의미를 이야기한 부분, 의미 단락을 나눠서 3번, 4번 읽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보지 말고
자기가 그냥 써보라는 겁니다. 이해한 내용을 써보라는 거예요. 써보면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읽은 전체의 스토리대로 쓰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본 그대로의 언어가 내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다가 막히면 내가 필사하려고 했던 그 원문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막힌 부분을 풀어나갔는지를 공부가 됩니다. 배울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이 부분은 넘어갔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네. 어떻습니까? 비판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방식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필사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아주 좋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실제 원문을 보지 않고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는 때가 오면 비교하면서 배운 내 글이 사실은 필사를 한 거지만 내 언어의 힘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사가 도움이 되는지? 단지 그대로 따라 쓰는 거, 그 의미 하나하나를 짚어보지 않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필사를 하세요. 제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떤 방법입니까? 책을 정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필사는 정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처럼 쓰면 된다. 이 말이야말로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말하는 것처럼 쓰면 된다. 그러면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말을 잘하면 글도 잘 쓰게 됩니까? 여러분, 아마 그 강의 기획하시는 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또는 강의를 많이 다녀보신 분도 아실 텐데요. 글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적어도 글과 말은 다릅니다. 글처럼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읽은 책 작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그걸 느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위반하는 글쓰기 책을, 제가 쓴 책을 잘 읽어보셨는데, 제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글 쓴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느낀 바로 그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다르게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역시.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과 글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많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말과 글이 많이 다른데 말하는 것처럼 쓰면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친구들하고 아주 진지한 토론을 한 것을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녹음한 걸 그대로 글로 한번 바꿔내 보십시오. 글이 되는지. 좋은 걸 안 됩니다. 말하는 것처럼 쓰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그 말하는 것처럼 글을 쓰면 된다는 게 이상한 말이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말하는 것처럼 글을 쓰면 된다라는 말은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에 나온 책일 거예요. 2019년에 나온 책일 겁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판매되었던 책이죠. 그 책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는 굉장히 선의로 한 말인데 결국 차별적인 의미가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글을 잘 쓴다는 의미나 말을 잘한다는 의미조차도 그 속에 담겨 있는데요. 주관적인 언어를 내가 아무리 선의를 담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언어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쓰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말을 다 잘합니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하는 것처럼 쓰면 된다는 말이 편하게 쓰라는 뜻이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편하게 생각해요? 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태생적으로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고 말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수다 떨어보면 알지 않아요? 말 아예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친구한테 편하게 좀 말을 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내가 편하다고 해서 상대방도 말하기를 편하다고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말하는 것이 힘들었어. 말하자면 내가 좀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뭐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어눌했어. 잘 고쳐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내가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한 콤플렉스도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처럼 쓰면 된다? 말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약점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 꼭 보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작가가 되시고 싶은 분은 작가가 되고 싶다면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그 책을 통해서 언어 감각을 좀 익히라고 제가 늘 권합니다. 필독서, 그건 정말 필독서입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쓰면 된다? 정말 이상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뻔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끝도 없이 말하는 것처럼 쓰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처럼 글을 쓰면 그걸 안 됩니다. 해보셔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이상한 법칙들을 가지고 특히나 글쓰기 초보자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그럼 결국 이것이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 저는 글쓰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해가 될 거예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글쓰기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용사 부사는 가능하면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형용사 부사를 안 쓰고 과연 그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해밍웨이가 형용사 부사를 안 쓰면서 절제된 문장을 쓴다. 형용사 부사 잘 안 쓴다. 그렇죠. 잘 안 쓴다는 말은 맞아요. 적게 쓴다. 맞아요.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형용사 부사는요.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오해가 좀 있어요. 언어학 공부를 안 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상당히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영어는 상당히 명사 중심의 언어예요. 서양의 인지과학자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동양 사람들은 동사를 먼저 배우고 서양 사람들은 명사를 먼저 배운다. 그게 언어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기반.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요, 영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그냥 look 해도 될 걸, 보라 할 때 look 해도 될 걸, 굳이 take a look 합니다. 보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조죠.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우리는 그냥 사랑해로 끝납니다. 근데 둘이 얼굴 보고 있으면서도 굳이 나는 너를 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티븐 킹이라는 그 글쓰기 책을 쓴 작가, 한국에서도 그 책이 많이 팔렸죠. 유혹하는 글쓰기는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 책을 보면은 스티븐 킹이 부사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형용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사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어는요, 동사 중심의 언어거든요. 그럼 부사가 중요해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형용사 부사를 정말 쓰지 말아야 하는지. 10년 동안 헤어졌던 연인이 10년 만에 만났어요. 우연히. 그럴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군요. 감정이 깊이 담겨 있죠. 말만 해도 굳이 말하자면 어조에다가 감정 담지 않아도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군요. 어디에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참 많이에 담겨 있잖아요. 세월이 흘렀군요. 그러면
뭐야 싶을 정도로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죠. 근데 참 많이, 참은 부사고 많이가 형용사입니다. 안 쓰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겁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형용사 부사를 가능하면 적게 쓰라. 어떤 경우가 좋을까요? 비교적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해야 되거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감정을 줄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논픽션 글에서는 형용사 부사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논증을 하는 거잖아요. 논픽션 글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글 전체에서 형용사 부사가 완전히 빠져버리면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글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감정이 없으면 선택도 없고, 선택도 없으면 입장도 없습니다. 좋은 걸 쓰기 힘들어요. 적게 쓰더라도 잘 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형용사 부사를 가능하면 쓰지 말라가 아니라 형용사 부사는 잘 써야 된다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떠세요? 하나만 한 말이 되지 않아요? 뭐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한 단어를 적절한 자리에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형용사 부사는 쓰지 마라? 그게 아니라 형용사 부사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유 이야기할 때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글을 잘 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를 가능하면 쓰지 말라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써야 된다는 걸로 배워야 됩니다. 해밍웨이 아까 이야기 잠깐 했죠? 해밍웨이 제가 영어로 읽어봤어요. 형용사 부사를 안 써? 아닙니다. 씁니다. 아주 멋있게 잘 쓰는 거예요. 빛나게 씁니다.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소설가 중에서 유명한 한강 소설 읽어보세요. 형용사 부사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그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유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약간의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어를 잘 몰라야 된다거나 한국어의 고유를 쓰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한국어답다는 것이 무엇이고 번역 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 뒤로 가면은 한국어답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한국어다운 것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법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의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쓸 줄 아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제가 쓴 위반하는 글쓰기 1부에서 바로 잡기라는 부제목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